핸즈업. 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베트남 복장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복장까지 풀셋으로 맞췄지만 오늘은 사실 다소 아픈 역사, 안타까운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자는 이제 벗을게요. 이게 제가 다낭에서 예전에 사가지고 온 모자거든요. 이게 베트남 전통 복장으로 좀 하려고 했었어요. 자, 모자를 벗고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베트남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다루게 됐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다루려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로 제 채널에 댓글로도 많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트남 위안부에도 우리도 반성을 하지 않고 우리도 사과하지 않았으면서 왜 일본한테만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베트남 위안부 문제도 문제지만 베트남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는 좀 다른 별개의 또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듣고 우리가 사과해야 될 부분, 반성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일본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둘 다 사과받아야 될 역사고 둘 다 반성해야 될 역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위안부 우리도 했으면서 우리가 일본한테도 그럴 상황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과의 면에서는요, 미리 얘기를 한다면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베트남과의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일본은 한번도 일왕이라던가 일본 총리가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트남 전쟁은 사실 여러 가지 1차, 2차 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전쟁은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이 독립하려는 1차 전쟁이 있었고요. 2차 전쟁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그런 이념 전쟁,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의 독립전쟁이라는 그런 부분은 어떤 거냐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건 아시죠? 인도 차이나 반도가 모두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 옆에 있는 인도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영국 식민지였죠. 중간에 타이는 완충국이었고 그랬었는데 이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 1945년에 3월 달에 일본이 식민지로 만듭니다. 일본이 그때까지 막 퍼쳐나갔어요. 하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그냥 무조건 전면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베트남은. 그랬는데 갑자기 또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프랑스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재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도 모자라서 또 다시 재주둔을 받게 되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약 9년간 프랑스로부터 기나긴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년간 독립전쟁을 하다가 이 독립전쟁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프랑스에게 그냥 베트남을 남북 베트남으로 분할하자. 그래서 프랑스도 오케이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남베트남은 자유주의,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그렇게 이제 승전국의 자기네들의 이제 이념 분쟁이 우리나라가 희생을 받은 것처럼 베트남도 희생을 받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베트남에서도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전하게 된 건 바로 그 월남 전쟁,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그 이념 전쟁에 우리나라도 투입이 된 것이죠.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이런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그 개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냅뒀어야 됐다. 미국의 그 개입은 좀 오바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북베트남이 완전한 공산화됐을 경우 동남아시아 전체가 이제 공산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한 거죠. 그 개입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돈도 받고 경제적인 원조도 받고 또 베트남에 참전을 하게 되면은 베트남 그 월남전에 참전을 하면 또 돈도 버는 그때 당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베트남 전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첫 번째 희생양이었다면 두 번째 희생양은 베트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념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런 베트남 전쟁의 기억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던가 우리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 원조를 미국에 받았고 한층 경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건 맞아요. 그러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전에서 돌아오면 막 손 흔들고 막 월남 전쟁의 막 영웅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숭고한 희생자, 윗세대들의 희생 막 이런 식으로 월남전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고 월남전에 파병을 함으로써 그들이 뭐 이제 벌어들인 뭐 돈이라던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많은 희생을 하고 고엽제 피해자들도 있고 막 그런 희생인데 하지만 베트남 입장에서의 그 한국군은 좀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씻을 수 없는 원한 그리고 한국 군인에 의한 민간인 학살 그리고 베트남 위안부 그리고 한국인 증오비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수많은 라이따이안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명성황후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씻을 수 없는 불편하지만 알아야 하는 진실들이 있다. 일명 불알진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참 잔인한 학살을 당했고 일본군 위안부라던가 그러한 우리가 좀 비슷한 우리도 약간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베트남에 가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면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수많은 사진과 그리고 베트남에 남아있는 한국인 증오비와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트남도 이제 베트남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단 강간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베트남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는 조금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베트남 위안부도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지금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본군 위안부는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군대마다 위안소를 만들었고 국가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고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졌던 매춘. 근데 그것은 매춘이라고 하기에는 할머니들이 돈을 번 것도 아닌 강제 매춘이었던 것이죠. 하루에도 일본군 몇 명을 상대하게 만든 것이고 베트남 위안부라는 개념은 베트남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뭐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라 베트남 그런 처녀들을 한국군들이 이제 막 그 베트공을 찾게 데려간다는 식으로 해서 막 갈대밭 같은 데 데려가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했던 그러한 이제 피해자분들을 또 요즘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쓰니까 그냥 우리 베트남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 베트남 위안부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개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좀 얘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고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어쨌든 베트남에 남아있는 뭐 위안부가 베트남 위안부라고 하니까 그럼 위안소 비슷한 것이라도 있을까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건 있지 않고요. 그런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뭐 물론 뭐 은폐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는 일단 없고요. 그런 비슷한 그런 공간이 터키탕이라는 이름의 업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터키탕 들어보셨죠? 조금 은밀한 장소 이렇게 원래 터키탕이라는 건 사실 터키의 목욕탕을 터키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은어로 업소라고 해가지고 미군을 위한 베트남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터키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베트남 전쟁의 성폭행 피해자들, 그럼 민간인 피해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이제 베트남 다낭에 갔다 온 제 기분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이 말랐었어요. 마르고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좀 예쁘장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에서 제가 필리핀도 갔었고 베트남도 갔었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발리도 갔었는데요. 보면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발리 쪽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좀 까무잡잡한 편이고요. 더 적도 가까워서 그런지 적도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조금 얼굴이 그 중에서도 좀 하얀 편입니다. 베트남의 문화는 중국 문화와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고 음식 문화도 중국하고 비슷하고요.
약간 외모도 조금 그나마 동남아시아 중에서 좀 하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아오자이가 아주 말라야 되는, 지금 저는 좀 옷이 끼는데요, 살이 쪄서 아주 말라야지만 딱 맞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에 아오자이를 입은 날씬하고 예쁜 베트남 처녀들을 꽁까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군인들이 우리 오늘 한번 꽁까이를 찾아볼까?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 행해졌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국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 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몰라, 뭐 이런 마인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쟁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우린 이래도 돼 라는 그런 마음인지, 아무튼 아니면 이들이 좀 약자로 보이고, 사실 우리나라에 좀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막 그런 얼굴이 백색인 서양인들이 막 excuse me 하면서 물어보면 I don't speak English 막 이러면서 약간 막 하하 웃고, 막 이제 서양인들한테는 조금 막대하는 게 없으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러 들어왔다던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뭔가 말을 건다던가 했을 때 조금 더 막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저는 직접 봤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약간 서양 사람과 유럽인가 뭐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나, 뭐 되돌아보시면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또 저질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일본한테 당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로 이 행해졌던 이야기들, 그 증언들을 보면은요, 너무 막 서글퍼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빨래하다가 강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군이 베트공을 잡는 걸 도와주면 먹을 거 준다, 뭐 돈을 준다 이래가지고 베트공 찾는 거 수색하러 갔다가 아주 후미진 곳에 막 이렇게 막 갈대밭이나 동굴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뭐 그냥 여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나이 든 사람은 택출하고 젊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그렇게 행해졌는데, 그들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을 당하고 다시 마을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품어준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가 막 정말 청나라에 몽고에 공여로 징발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금이 환향할 때 그 환향 있죠? 환향녀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온 여자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그 말이 욕이 됐죠. 환향년으로. 그런 것처럼 그들도 다시 돌아왔을 때 베트남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멸시와 배척, 천대,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을 해가지고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렇지만 그 아이를 키우고 그들이 이제 라이따이엔으로 남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한국군의 이제 만행이라고 남아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잔인한 부분을 좀 모자이크를 했어요. 구글에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한국군들은 이 베트남 여성들을 집단으로 강간하거나 어쨌든 성폭행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다 죽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잔인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여러가지 옷을 다 그냥 벗긴 상태에서 그냥 죽이고, 그리고 불을 지른다던가 한 마을을 그냥 불을 질러버린다던가,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폭리폭넘 마을에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죽은 그런 시체 사진, 이런 게 다 남아 있습니다. 칼라 사진도 남아있는데 제가 너무 잔인한 부분은 다 모자이크를 좀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자 아이들이나 여성들의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 이런 사진을, 비슷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바로 난징 대학살에서 일본 군들이 난징을 다 사람들 민간인 학살을 하면서 여성들은 다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 있고 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다 여성들을 집단 강간을 하고 다 강간하고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난징 대학살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가 만들어지게 된, 위안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런 난징 대학살이 전 세계에서 거기서 집중하고 일본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일본군들이 뭔가 그들에게 위안을 줄 곳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군대마다 위안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난징 대학살이거든요. 그런 만행을 한국군들도 저질렀다라는 게
이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그런 역사인 거죠. 베트남 그 전쟁에서 성폭행 피해자들 할머니분들에게 남아있고 그분들에게 증언을 해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위안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을 한 네 분의 그 증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이 할머니께서는, 레티히에오 할머니께서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 총소리가 나고 내가 애를 셋을 안고 있었어. 서너 명의 한국군이 들어와서 나를 잡고 머리에다 총을 댔어. 애들은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고 나를 뒷집으로 끌고 가서 강간했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한국군들이 내 옷을 벗겨서 내 얼굴을 가렸어.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내팽개치고, 와, 사람입니까? 그리고 응의엔 티바이 할머니께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내게 그 짓을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혼절해서 축 늘어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엄마도 나를 도울 수 없었어요. 이 증언을 한 이런 할머니께서는요, 한국군이란 말만 들어도 덜덜덜 떤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증언을 하면 그 한국군이 나 찾아와서 나 죽이는 거 아니냐고 무서워하고 처음에는 증언을 꺼려했다고 해요. 한국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좀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저도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평생을. 그리고 웅의 옌티카인이라는 할머니께서는 함께 끌려간 엄마는 너무 늙어서 강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우리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군대 그 총의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총 개머리판으로 계속 맞으면서 강간도 당하고 그랬어요. 훈련할 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살아서 훈련한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걸었어요. 이런 증언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팜티언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처녀이거나 소녀이거나 아이가 없는 여자들은 참호 속에 한 명씩 넣었어요. 참호 속에 있던 군인에게 2박 3일 동안 연속해서 죽을 때까지 강간당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낮에는 2번, 밤에는 3번 정도.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약소민국이고 뭐 인권이란 없는 거죠. 뭐 그냥 뭐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아픔을 당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알아보면서 막 여러 사연들을 읽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랄까요, 왕따를 당했다고 하나? 뭐 빵셔틀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더 무서워진다라는 그런 거 있죠. 오히려 되게 찌질하고 막 남들한테 맞다가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됐어. 그러면 또 다른 자기가 당한 만큼 또 당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할머니분들은 진짜 한국 드라마도 무서워서 못 보고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악몽을 되풀이하면서 악몽을 끄고 있고, 그래서 할머니분들한테 사죄받고 싶지 않나요? 물어봤더니 사죄받고 싶지만 그들이 다시 와서 또 이런 짓을 할까 무서워가지고 사는 곳을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사죄받고 싶지도 않다, 무섭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죄를 받고 싶지 않을 정도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런 무서움,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된 또 그 원한과 증오와 그 안타까운 그 역사로 인해서 태어난 2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라이따이안인데요. 라이따이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라이따이안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군이 그 베트남 여성들을 집단 강간하거나 강제로 강간해서 만들어진 아이만 라이따이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따이안의 규모는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그렇게 강간해서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정말 거기서 베트남 여성과 사랑을 한 거예요. 나 너 한국으로 데려갈게,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약간 뭐랄까 사기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연락할게, 뭐 편지 쓸게 이래 놓고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다이안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은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다, 나를 한국으로 데려가 줄 줄 알았다 근데 결국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한, 당연히 돌아오지 않지, 본국에 여자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냥 바람핀 거지. 그래서 수많은 라이다이안이 남아있는데요. 이 라이다이안은 약 5천에서 많게는 3만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 어떻게 보면은 이 베트남에 버려진 양심이 아닌가. 씨는 뿌려놓고 거둘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라이다이안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낭에 여행 갔을 때 약간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볼 때마다 아, 저들이 라이다이안 아닐까? 지금 라이다이안들은 거의 이제 30세, 한 40세의 중년층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다이안이 그런 만행으로 저질러진 사람들도 있고, 막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만남들, 베트남 여성들과의 만남들 사이에서 라이다이안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베트남 위안부도 기억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트남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그러한 사과보다는 경제성장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외교적으로 한국과 교류하는 걸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린 그런 식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고, 베트남과 계속해서 경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여러 가지 뭐 수요 집회라든지 그런 걸 이끌고 있는 정대협이라고 있어요. 정대협이란 단체에서 베트남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뭐 심리적인 상담이라던가 그런 것도 계속 행해지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베트남 위안부에 대해서 저한테 처음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0%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사과도 했고, 민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죄의 구호 물품이나 이제 금전적인 사과도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하지만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안타까운 역사도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배울 때, 동아시아사에서 배울 때 베트남 위안부 문제도 남아있다. 한국인 증오비가 있다. 수많은 라이다이안들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라고 이런 베트남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참전 군인으로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참전한 군인들을 보낸 사람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가가 보냈습니다. 국가가 보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베트남 전쟁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에 응답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또 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군인들이 정말 저질렀던 수많은 민간 학살, 뭐 이런 강간, 정말 20년 가까이 계속 공론화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 정대협이라든지 이런 베트남 위안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에서만, 인권 단체에서만 그런 식의 진상조사만 했고 인터뷰만 했지 국가적인 진상조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고, 한국 정부가 그 진상조사를 시도해야 된다는 부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뭔가 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우리가 좀 금전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죄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베트남과 여러 가지 경제성장적인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성의 대표적인 휴대폰 뭐 회사라던가 LG 휴대폰에서 다 베트남 공장에 지어지고 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알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제가 다낭 갔을 때 저한테 웃어줬던 베트남 사람들, 한국인이라면은 요즘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인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픈 역사를 다 잊고 우리한테 웃어주는 그들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요즘 베트남 여행도 많이 가고 다낭도 많이 가고 하롱베이 이런 쪽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정말 이런 부분에서 미안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북미회담 장소로
좀 과거사에 대해서 재조명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 증오비를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증오비가 베트남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은 끔찍한 죄악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인들을 증오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인들이 저질렀던 만행들, 학살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아녀자를 강간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증오비에서 아직도 이렇게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이 증오비가 담아져 있다는 거죠. 한국군의 만행들 사진을 막 찾아보면은요, 막 베트남 여성들을 이렇게 벗겨놓고 막 춤을 추고, 그 여성들은 그 군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용도로 희생되었던 거죠. 이 나이와나 스트로우 전 장관이, 베트남 전 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분쟁 지역 성폭행 예방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군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주장을 했고, 베트남도 이제 조금 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 입장에서 정말 완벽한 진상조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 반성해야 될 역사는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진정성 있게 베트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러한 행동을 본보기로 일본한테 보였을 때, 일본도 우리가 좀 일본한테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떳떳하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그런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베트남 위안부에 대해서도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한 명언인데요. 여기에 가장 관련된 명언인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고 사죄해야지만 미래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본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불매운동이나 일본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 우리도 좀 떳떳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바라고 사죄하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베트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도 이제 현대사에서 이런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반성해야 될 역사도 분명히 알고 배워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잘 몰랐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알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도 좀 많이 알게 됐다, 좀 많이 느꼈다 하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모자를 쓰고 신차오.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